누군가 오늘 밤 이 집에서 사람 하나가 끝난다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그 문장이 딱 박진석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화도 안 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집안 공기가 먼저 겁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고성이는 그 조용함이 더 싫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칼을 빼는 날은 늘 말이 없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성의를 떠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히 하는 너 요즘 수상하다 같은 질문은 고성이 같은 사람한테는 경고문일 뿐이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가장 빠르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골랐습니다. 성희가 제일 믿는 비서를 돈으로 사는 거요. 그 비서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 비서라고만 불렸습니다. 늘 단정했고, 늘 침착했고, 늘 성희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고성희가 커피를 마시면 최 비서는 컵에 물기부터 닦았습니다. 고성희가 전화하면 최 비서는 수신자 이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화를 내면 최 비서는 그 화가 뻗어나갈 방향까지 미리 막아줬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비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공격하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박진석은 최 비서가 숨기고 있는 빚과 약점부터 잡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박진석이 낮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 핸드폰, 내 메신저, 내 귀. 박진석이 딱 끊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 비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흔들린 건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흔들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남을 구멍이 보일 때 움직입니다. 그날부터 고성희의 통화와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박진석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시간에, 어떤 감정으로요. 심지어 통화가 끝난 뒤 고성희가 혼잣말처럼 내뱉는 한숨까지요. 박진석은 그 기록을 읽으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만 멈췄습니다. 딱 한 줄에서요. 오늘 밤 그애 쪽 사람 하나 처리해. 너무 오래 끌었어. 박진석은 그 줄을 한 번 더 읽었고 그제야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확신이 들어서요. 고성희는 아직도 자기 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지역은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얼굴만 보고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자꾸 모니터만 봤고 말이 느렸고 문장 끝을 흐렸습니다. 사람은 확실한 병명보다 애매한 표정에서 먼저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과로 때문은 아니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과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잠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혈액 수치랑 간 수치가 이상하게 패턴을 보여요. 한 번에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계속 누적된 형태입니다. 의사가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낮게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만성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눈빛이 그 순간 아주 차갑게 굳었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더럽게 현실적이 되거든요. 감기나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오래 지역을 망가뜨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약물이요. 치명적이진 않지만 장기간이면 심장에도 신경계에도 타격이 옵니다. 음식이나 음료로 소량씩 섞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의사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침착한 척했지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음엔 집안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누가 칼을 들이밀고 웃는 거였습니다. 집 아닐까, 회사일까? 이지혁은 바로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주 뭘 먹는지요. 누가 그걸 챙기는지요. 누가 가장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은호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은호가 뭘 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늘 밝았고 늘 사람을 살리는 쪽이었죠. 하지만 은호가 있는 자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감정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랑도 질투도 미움도요. 이지혁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화면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괜찮냐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는 친구니까요. 친구한테는 무너지는 소리를 해도 덜 창피하니까요. 성재야. 이지혁이 숨을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박성재가 바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 중독이래.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깐 비었습니다. 박성재는 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성재가 욕을 참는 건 진짜로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누가요? 박성재가 한 단어로 묻듯 말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오래였대.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박성재가 숨을 길게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좀 생각하게.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혼자?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박성재가 거의 으르렁대듯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누가 약을 탔는지 떠올리기 시작하면 사람 얼굴이 다 의심으로 바뀌니까요. 그날 밤 이지환은 박영나의 작업실에서 간단한 송별회를 마쳤습니다. 송별회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나가 요즘 웹툰 연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이지환이 억지로라도 웃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너 오늘은 좀 웃네. 이지환이 일부러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이지. 박영나가 애써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둘 사이만큼은 숨을 안 쉬어도 되는 공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래가면 드라마가 아니죠. 이날 영나는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짧았지만 영나는 그 문장 하나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접근하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영나는 바로 답장을 치다가 멈췄습니다. 우진 오빠, 왜요? 라고 쓰려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우진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늘 더럽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영나를 봤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죠. 영나가 무서운 걸 숨기고 있다는 거요. 무슨 일인데? 이지환이 딱딱하게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박영나가 너무 빠르게 대답하듯 말했습니다. 그 너무 빠른 대답이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이지환은 혼자 귀가했습니다. 영나가 데려다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불안했는데요. 영나는 요즘 독립하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고성희한테서 벗어나려고요. 그래서 더더욱 영나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식이 위험했습니다. 위험한 사람 앞에서는 혼자가 제일 약하니까요. 이지환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그때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 없는 골목이 갑자기 더 좁아 보였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확했습니다. 훈련받은 발소리요. 이지환이 뒤돌아보는 순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웃듯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죠? 괴한이 마치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누구야?
이지환이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말 길게 하면 다쳐요. 괴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빨랐습니다. 이지환은 싸우려 했지만 상대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셋이었고 넷이었고 이지환의 목을 잡는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고 여사님이 찾으십니다. 괴한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지환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회수였습니다. 같은 시간 박영란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잠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걸 영라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 고성이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열어젖히는 사람이니까요. 영란은 한우진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 오빠, 엄마가 또 뭘 했어? 그런데 답장이 오기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직감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건 엄마 쪽이다 하고요. 여보세요. 박영라가 목소리를 최대한 숨기며 말했습니다. 영라야. 고성이가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평온함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평온할 때는 이미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영라가 떨림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지환이랑 연락돼? 고성이가 가볍게 묻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이미 잡았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왜요? 지환 오빠한테 무슨 짓 했어요? 박영라가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엄마의 웃음이 아니라 사냥꾼의 웃음이었습니다. 말 조심해, 영라야. 고성이가 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 조심하셔야죠. 박영라가 억지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한우진이랑 자주 연락하더라. 고성이가 친근한 척 말했습니다. 영란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엄마는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우진 오빠는 제 오빠예요. 박영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지. 고성이가 맞장구 치듯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더 섬뜩했는데요. 고성이는 이어서 아주 천천히 칼처럼 말을 얹었습니다. 근데 영라야, 너 한우진 비밀을 밖에 흘리면 지환이는 못 돌아와.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란은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순서 없이 부딪혔어요. 지환 못 돌아와, 비밀 한우진. 고성이는 지금 영라의 숨을 손바닥으로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박영라가 목소리를 갈라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야. 고성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살리려고 하는 말이지. 고성이가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고성이는 늘 너 위해서라는 말로 사람을 망가뜨렸거든요. 영란은 전화를 끊고 한우진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 오타가 영라의 공포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우진 오빠, 지환 오빠가 없어졌어. 엄마가. 영란은 끝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자기를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또 다른 곳에서 진짜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최비서의 폰 화면을 통해 고성이의 통화를 보고 있었고 고성이가 방금 영라에게 한 말도 그대로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찢어졌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어디까지 미친 건지 보이네. 박진석이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상대는 최비서가 아니라 경찰 쪽 라인이었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아직이 길어지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사람 하나 잡혀갔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상대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곧 전쟁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혼자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혁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의심하거든요. 내가 은호를 거절해서 누군가가 나를 벌주는 건가? 그 생각이 한번 스치자 지혁은 스스로를 비웃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은호가 얽힌 순간 지혁의 삶은 늘 예외가 됐습니다. 이지혁은 회사에서 자기가 자주 마시는 것부터 떠올렸습니다. 물, 커피, 건강식, 간단한 영양제,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는 것들. 그 리스트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안심했던 사람. 늘 은호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이던 사람. 은호가 웃으면 따라 웃고 은호가 힘들면 괜히 화를 내던 사람. 은호의 광팬이라고 소문난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동료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 시선은 차갑게요. 상대가 눈치를 채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 네. 선배님. 동료가 지나치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지나치게 공손함이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둘은 사람 없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요. 이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문 하나가 닫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닫힐 수도 있겠다고요. 내가 요즘 왜 아픈지 알아? 이지혁이 차갑게 묻듯 말했습니다. 동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답이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동료가 애써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일부를 그 동료가 딱 알아볼 수 있는 문장만 보이게요. 만성 중독.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료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이미 범죄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동료가 먼저 부정하듯 말했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내가 했다고 말 안 했는데.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동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들켰을까봐 겁을 먹는 겁니다. 왜? 이지혁이 짧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은호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은호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선배님이 은호 씨를 힘들게 했잖아요. 동료가 울컥하듯 말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이지혁이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백했는데 거절했잖아요. 동료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호 씨가 얼마나 용기 냈는지 알아요? 근데 선배님은 그냥.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선배님이 아프면 은호 씨는 선배님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료가 미친 듯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분노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논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관리하려고 사람을 병들게 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그래서 약을 탔어. 이지혁이 숨을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 머릿속에 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게 고성의 짓이라면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망가뜨릴 때 이득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의 이유는 이득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즉, 지역을 병들게 한 범인은 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지역을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면 고성이는 지금 다른 칼을 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른 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납치됐고 박영란은 협박을 받았고 박진석은 성희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보고 있는 화면 속에서 더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 비서가 고성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움직임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획대로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최 비서는 원래 고성희에게 저렇게 단정한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최 비서는 늘 한 번 더 확인하고 늘 한 번 더 조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박진석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바로 옆방으로요. 최 비서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이 더 수상했는데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최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최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최 비서의 가족관계를 꺼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던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의 뿌리를 조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너 내 사람 아니지.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웃으려 했습니다. 웃으면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박진석은 웃는 사람에게 더 잔인합니다. 회장님, 저는 늘 최 비서가 변명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늘 박진석이 말을 끊듯 말했습니다. 늘이라는 말 쓰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 못 봤어.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의 폰에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고성애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가 시작됐다는 표시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통화를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최 비서도 들리게요. 영나 말 안 들으면 지환이 손가락부터. 고성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최 비서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대사처럼요. 박진석은 그 변화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최 비서는 성희 편을 든 게 아니라 성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판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성희와 최 비서가 서로를 믿게 만든 다음 그 믿음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박진석은 아주 간단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서 식사하자. 박진석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가 놀라며 되물으려는 순간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내 집에서 열리는 마지막 만찬이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식사 초대인지 사형 선고인지 최 비서는 구분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의 식탁은 내일 피 냄새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박영나의 핸드폰에 한우진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영나야, 지금 당장 도망쳐. 엄마가 지환이 데리고 있어. 영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폰을 놓칠 뻔했는데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영나야, 문 열어. 고성희가 웃는 듯 말했습니다. 영나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열지 않아도 끝일 수 있다는 게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폰에도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최 비서가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웃음이 아니라 칼자국 같았어요. 그래.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칼을 꺼내라. 난 그 칼로 너희 둘 다 잡을 테니까. 박진석이 끝을 눌러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박영란은 확신했는데요.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라는 얼굴을 쓴 협박이었습니다. 영란은 현관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고 귀가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은 무서울 때 몸이 먼저 이상해지거든요. 휴대폰 화면에는 한우진의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영나야, 지금 당장 도망쳐. 엄마가 지환이 데리고 있어. 영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은 게 아니라 믿기 싫었습니다. 믿는 순간 자기 발밑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길게 눌렸고 그 소리가 집안에 박혔습니다. 영나야, 문 열어. 고성이가 웃는 듯 말했습니다. 영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사람을 더 깊게 조이는 끈이었죠. 영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있던 작은 화분을 손에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사람은 절망할수록 쓸모없는 걸 쥐게 됩니다. 그게 자기 정신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감각이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한우진이 아니라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 열지 마. 엄마 사람들 들어가면 끝이야. 지환은 살아있어. 내가 위치 받았어. 영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는 메시지였지만 묘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메시지가 감정을 넣은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딱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진짜 같았습니다. 영나야, 엄마 지금 기분 좋게 왔어. 고성이가 또 말했습니다. 영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누군가가 대신 울고 있을 때니까요. 영나는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는데도 감각이 무뎠습니다. 사람은 공포가 커지면 통증이 늦게 오더라고요. 골목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골목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상태였고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늘 보이게 하진 않습니다. 늘 보이지 않게 해요. 영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면서도 계속 한 사람만 생각났습니다. 지환 지금 어디 있어? 그때 한우진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영나는 뛰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 오빠. 박영나가 숨이 터지듯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한우진이 급하게 묻듯 말했습니다. 나 집에서 나왔어. 엄마가 문 두드렸어. 박영나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절대 혼자 있지 마. 사람 많은 데로 가.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는?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우진이 말을 고르는 건 사실이 너무 잔인할 때거든요. 살아있어. 근데 엄마 손 안에 있어. 한우진이 숨을 눌러 말했습니다. 영나는 그 한 문장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살아있다와 엄마 손 안은 같이 붙으면 안 되는 말인데요. 붙어버렸습니다. 나나 어떻게 해야 돼? 박영나가 거의 애처럼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는 거 금지. 울면 엄마가 이겨. 너는 살아남아야 돼. 한우진이 빠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나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울음이 올라오는데
이를 악물면 울음이 더 아프게 올라옵니다. 그 아픔이 영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같은 시간 이지화는 눈을 떴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오래된 창고 냄새,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이지화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번 겪어봤거든요. 고성이가 사람을 겁줄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지화는 몸을 움직여 의자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알고 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났네. 괴한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화는 눈만 치켜떴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눈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지화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체념으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로 버티는 사람이니까요. 괴한이 테이프를 떼어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협조하면 다치지 않아. 협조? 이지환이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박영나가 입 다물게 해. 괴한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영나를 겨냥한 협박이었고 한우진 비밀을 빌미로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영나와 우진 사이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비밀을 돈처럼 씁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손에 쥐면 그 사람 목줄도 쥐는 거거든요. 너희 고성이가 시켰지. 이지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괴한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돈 받고 해. 괴한이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그 말이 더 소름이었습니다. 돈 받고는 죄책감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죄책감 없는 손은 더 쉽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같은 시각 이 지역은 회사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약을 탔다는 걸 확인했지만 지역은 당장 그 사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역은 이제 단독 범행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혼자 미쳐 날뛰면 뒤에 누군가 부추긴 흔적이 남거든요. 그리고 지역은 자기 몸이 망가진 것보다 더 싫은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은호를 핑계로 삼는 것, 은호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해치는 것. 그건 지역이 제일 견딜 수 없는 더러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은호에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은호는 카페 정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은호야. 이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은 그 걱정이 목에 걸렸습니다. 지역이 거절했던 고백의 기억이 괜히 더 무겁게 올라왔습니다. 너 요즘 회사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 있냐? 이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요? 지은호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너한테 집착하는 사람. 이 지역이 숨을 눌러 말했습니다. 은호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은호는 해맑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빨리 알아차리죠. 저한테 팬이라고 말하는 분은 있었는데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지은호가 미안해하듯 말했습니다. 이지역은 그 말에 속이 서늘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해도 집착은 금방 범죄가 됩니다. 그 사람 나한테 뭘 했어? 이지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지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성 중독이래. 이지역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쪽에서 숨이 크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진짜 충격을 받으면 울지 않습니다. 숨부터 멎습니다. 선배님, 그게 무슨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 너 곁에서 나 떼어놓으면 된다고. 이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은호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지은호가 무너진 듯 말했습니다. 이지역은 그 말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은호는 늘 그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과하게 짊어집니다. 그게 은호의 장점이자 약점이죠. 내가 왜 죄송해?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 건 그 사람이고 내가 잡을 거야. 이지혁이 끝을 끊어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울음을 참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혼자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지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안 해.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랑 같이 할 거야. 이지혁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반은 진심, 반은 약속이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믿습니다. 성재는 지혁이 흔들릴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같은 시간 박성재는 병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 박진석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와라는 호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재는 들어가면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늘 고성이가 장악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장악을 어느 정도는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누군가의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서재 문을 열자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술도 안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없다는 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왔냐?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의 통화, 메시지 다 보고 있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움직였다는 건 이미 확신을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매수했다.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을 뻔했습니다. 최 비서는 고성희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비서를 흔들었다는 건 고성희의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뜻이었죠. 근데요. 박성재가 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어머니가 알면 박성재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알게 만들 거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집안 식탁에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한다. 박진석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성이랑 최 비서 다 앉혀. 박진석이 끝을 눌러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이 평범한 저녁일 리가 없었습니다. 성희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성재를 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영라 쪽 건드렸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라는 자기 동생이고 고성희의 딸입니다. 영라를 건드렸다는 건 고성희가 자기 딸까지 판의 말로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 박진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환이 왜요? 박성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잡아갔더라.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판은 단순히 고성희의 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하고 몸을 다치게 하려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경찰은요? 박성재가 즉각 물었습니다. 이미 부르기로 했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체포는 내일 저녁이다. 박진석이 끝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현장에서 잡고 싶어 합니다. 도망갈 구멍을 막고 변명할 여지를 지우고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하죠. 아버지, 확실해요? 박성재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발뺌하면? 박성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쌓는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보게 만들 거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속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성재를 아들로 다독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인으로 쓰려는 겁니다. 그게 박진석 방식입니다.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 그런데 박진석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거기엔 최 비서의 메시지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성재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가 성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더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는 고성애 말고도 또 다른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고 지금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마지막 만찬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인들도 말이 적었고 식탁도 과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상하게 정리부터 하거든요. 고성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화려함은 고성이에게 갑옷입니다. 불안할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웃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날, 박진석이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무덤덤한 말투를 보고도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고성이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오늘이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이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웃었습니다. 웃으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잠시 후 최 비서도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고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늘 무슨 일이 터질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박진석은 식탁에 사람을 다 앉혔습니다. 성재도 앉혀놓았고 고성이도 앉혔고 최 비서도 식탁 가까이에 서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속이 바짝 탔습니다. 여기에 이수빈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빈은 아직 이 집의 진짜 전쟁을 모릅니다. 수빈이 이걸 보면 사랑이든 믿음이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고성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오랜만에 다 같이 왔네. 고성이가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 얘기하지 마.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탁 공기가 그 말 하나로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찰나를 박진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통화 많이 하더라. 박진석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뭔 소리야? 고성이가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최 비서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떨리는 건 겁이 아니라 흥분 같았습니다. 최 비서, 박진석이 부르듯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최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성희 통화 목록, 오늘 여기서 틀어.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바로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아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치면 더 불리해진다는 걸요. 여보, 장난하지 마. 고성이가 웃음을 억지로 붙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니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사람 납치했지.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식탁에 있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바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고성이가 코웃음 치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원.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정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 하나로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딸 옆에 붙어 다니는 그 경호원?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투가 더 역겨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경호원으로 부르는 순간 죄책감이 더 쉬워지니까요. 그래.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애 어디 있냐?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을 잔에 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느렸습니다. 고성이가 시간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보.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고성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성재도 힘들어하고 영나도 예민하고 고성이가 말을 이어가듯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고성이는 또 가족 감정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박진석이 그 감정 덮개를 찢듯 말했습니다. 그만.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비서 틀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비서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통화 녹취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나가 입 열면 지환이 못 돌아와. 고성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바로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이 말을 이어서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웃을 수 있냐?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돌려 최비서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칼이었습니다. 너.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숙임이 이상하게 복종이 아니라 가림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을 숨기는 사람은 대개 웃고 있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다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래, 조작이라고 해.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박진석이 이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다른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번엔 고성이가 괴한에게 지시하는 듯한 통화였습니다. 손가락부터. 고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성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 귀로 들으면 다릅니다. 소문은 멀고 녹취는 바로 앞이거든요. 성재야. 고성이가 갑자기 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억지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어. 고성이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박성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집 지키기라는 말로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걸 정당화하는 여자. 그게 고성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선택이 아니라 범죄예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나한테 그 말해? 고성이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그 대화를 끊었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느리게 말했습니다. 너만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고성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최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말해.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최비서는 잠깐 고개를 숙인 채로 있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무대에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셔야죠. 최 비서가 차분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말처럼 끼어들려 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고성이가 흥분하듯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고성이를 보지도 않고 박진석만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고 여사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 비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새하얘졌다가 곧바로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색이었습니다. 감히 고성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차분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미세한 웃음이 박진석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게 했습니다.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웃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는 웃음. 회장님 이복 동생. 최 비서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든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는데요. 박성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고성이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놀랄 때도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대신 계산이 더 빨라집니다. 내가.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 최 비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죠. 저는 존재 자체가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고성이에게는 숨겨진 자식이란 개념이 익숙하지만 박진석의 숨겨진 가족은 자기 계획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숨어 들어와서 뭘 하려고?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빼앗으려고요. 고 여사님은 그 과정에서 아주 유용했죠. 최 비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자기 머리 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너 나 이용했어? 고성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처음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고 여사님이 남을 이용하는 방식 그대로 저도 했을 뿐입니다. 최 비서가 무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에게 던졌던 칼이 자기 목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둘이 서로 배신했네. 그럼 이제 둘 다 범죄자다.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고성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앉았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구멍까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제복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방 공기와 경찰 공기가 섞이면서 이 집이 더 이상 재벌가가 아니라 현장이 됐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요청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진짜로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웃음도 화려함도 다 벗겨진 얼굴. 그게 고성이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열리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했지.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성의를 떠본 게 아니라 함정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비서 매수로 시작해
배신으로 완성된 겁니다. 최 비서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비서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자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용당한 겁니다. 회장님, 저는 최 비서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너도. 박진석이 딱 끊어 말했습니다. 경찰이 최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비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최 비서는 박진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최 비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시선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긴다. 박진석이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최 비서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복수는 상대가 흔들릴 때 맛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포로 끝나면 드라마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어디 있습니까? 박진석이 경찰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고성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를 납치한 장소를 말하십시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기 죄가 자기 손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고성희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고 여사님, 이제 와서 버틸 필요 있나요? 어차피 다 끝났는데. 최 비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최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너 입 닥쳐. 고성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고성희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지금 외곽 창고. 최 비서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최 비서에게 달려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고성희를 제지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댔습니다. 그 허우적거림이 고성희의 패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지환은 남의 집 사람이지만 영나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영나가 지금 어떤 공포 속에 있는지 압니다. 영나가 무너지는 걸 보면 성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박영란은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쳐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박진석 번호였습니다. 영란은 그 번호를 보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한테서 전화가 오는 건 보통 폭풍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빠, 박영란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영란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이 찾는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환 오빠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울면 내 엄마가 이긴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오늘 엄마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게 영란에게는 처음 보는 아빠였고 처음 느끼는 안전이었습니다. 그 시각 창고로 향하던 경찰차 안에서 이지혁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숨을 급하게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환이 납치, 성희가 엮였어. 박성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지환은 자기 동생입니다. 지환이 다치면 지혁은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외곽 창고, 지금 경찰 간다. 박성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간다면 자기가 끼어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입니다. 위험을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나도 간다.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 몸 박성재가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이지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지환은 이미 얼굴에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고성의 사람들은 상처를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상처는 흔적이고 흔적은 공포를 오래 끌고 가니까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지환이 묶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지환은 경찰을 보자마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안도라기보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나라는 분노요. 테이프가 떨어지고 손이 풀렸을 때 이지환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영나 어딨어? 이지환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지만 이지환은 그게 먼저였습니다. 자기 몸보다 영나가 먼저였어요. 그게 이지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형을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환은 형 앞에서는 괜히 강한 척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한 척이 안 됐습니다. 형?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지환 얼굴을 보고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괜찮냐?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지환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괜찮아가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박진석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경찰이 왔다 갔고 고성이는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인데도 엄마 냄새가 남아 있었거든요. 영란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야 몸이 공포를 느낀 겁니다. 도망칠 때는 몰랐던 공포가 안전한 순간에 터집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고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환 오빠, 박영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영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눈으로 보이는데요. 나 때문에 박영나가 죄책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영나 말을 끊었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야. 이지환이 끝을 눌러 말했습니다. 영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엄마라는 걸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자기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영나를 보자마자 한 걸음 빨리 다가왔습니다. 우진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같이 묻어 있었어요. 영나야. 한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 박영나가 울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영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세게 잡으면 영나가 더 깨질까 봐요. 미안해.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왜 미안해? 박영나가 떨며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말을 고르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랑 지환이까지 건드린 건 내 비밀 때문이야. 한우진이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이지환이 그 말을 듣고 한우진을 봤습니다. 지환과 우진은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마주쳤는데도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지환은 낯선 남자보다도 영나가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를 먼저 경계했거든요. 너가 한우진이야? 이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 한우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한우진 얼굴을 한번 훑고 말했습니다. 내 비밀이 뭐든 영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지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나도 똑같아.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 건드린 사람 끝까지 갈 거야.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박진석이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안 문제는 가족 감정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범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범죄를 집안에서 끝내는 걸 싫어합니다. 법으로 끝내야 자신의 집이 다시 살아남으니까요. 한우진.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고개가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한우진이 한국에 있고 간이식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를 원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고성희의 비밀이 터지면서 한우진 존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회장님,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은 가장 핵심만 물었습니다. 성희가 너를 뭘로 쓰려 했는지 알고 있냐?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 영나가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절반은 알고 있습니다.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저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원해서?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대답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대답이 진짜인지 그 뒤에 이득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럼 내 비밀은 뭔데?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영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은 칼이었습니다. 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칼. 영나는 한우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말하지 마 같기도 하고 말해줘 같기도 했습니다. 두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망한 이유를 알아야 마음이 정리되는데 엄마가 망한 이유가 너무 잔인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박진석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성재는 아직도 이 집 공기가 싫었습니다. 고성희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이라서요. 아버지, 박성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말해.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최비서, 추가 공범 확인됐어요. 박성재가 숨을 급히 쉬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최비서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수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줄을 만들죠. 누구?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쪽 돈줄 관리하던 외부 회계, 그리고 성희 개인 금고 위치도 그쪽이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금고, 골드바, 현금 다발, 고성희가 숨겨둔 것들, 그게 사건의 돈입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배신하게 합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머진 경찰서에서 말해.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에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비밀이 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란은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엄마가 잡혀가도 엄마가 벌인 일의 그림자는 남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은호는 카페를 닫고 집에 들어가려다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지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혁이 이렇게 찾아올 때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몸은 괜찮으세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은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진 않아. 이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은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지혁은 원래 솔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해질 때는 마음이 끝까지 몰렸을 때입니다. 그 사람 경찰에 넘길 거예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혁을 해쳤다는 생각이 은호를 미치게 했습니다. 은호는 늘 자신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지은호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지혁이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지은호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그 인간은 또 내 핑계대 그 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혁이 처음으로 자기 편을 이유까지 붙여서 들어준 느낌이었어요. 선배님, 저 지은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넌 내 탓하지 마.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은호를 더 울게 했습니다. 지혁이 그렇게 말해주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울면서도 알았습니다. 지혁은 지금도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음료에 약을 탔다는 사실은 인간관계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앞으로 지혁은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그림자 속에서 은호는 또다시 거리에 서게 될 수도 있었어요. 같은 밤 경찰서에서는 최 비서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도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사건인데도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죽일 눈빛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조사관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제 몫을 찾으려 한 겁니다. 최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치, 협박, 불법 감시, 자금 은닉에 관여했죠.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이었습니다. 반면 고성희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해? 고성희가 억울한 척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녹취를 틀었습니다. 고성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손가락부터. 고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의 진짜 공포는 경찰이 아니라 최 비서였습니다. 최 비서는 고성희가 숨겨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복수의 칼로 쓰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조사관에게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말할 게 있어요. 고성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눈을 좁혔습니다. 뭐죠? 조사관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몰아쉬며 내뱉었습니다. 최 비서, 그 인간 박진석 회장님 돈도 빼돌렸어요.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최 비서를 팔아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게 고성의 방식입니다. 자기 죄를 덜기 위해 남의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거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조사실의 최 비서도 말했습니다. 고 여사님 개인 금고 위치 제가 압니다. 최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고성희를 팔아 자기 죄를 줄이려 했습니다. 둘은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찔렀습니다. 박진석이 원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기. 그리고 박진석은 그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박진석은 경찰서에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기 위해서요. 다만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둘 다 서로 불었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최 비서, 진짜 이복 동생 맞아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는 건 성재에게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충격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에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누가 칼을 들고 있었는지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알았어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완전히는 오늘.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냄새는 오래전부터 났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씁쓸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냄새를 맡고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강점이자 가족들에겐 공포입니다. 박진석은 가족도 판으로 봅니다. 그날 이후 집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폭풍 지나간 자리에는 늘 잔해가 남습니다. 박영란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잡혀갔는데도 엄마 목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나 엄마를 미워해야 하는데 무서워. 박영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영란 옆에 앉아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거 나중에 해도 돼. 이지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박영란가 떨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영란에게는 이상하게 위로였습니다. 이지환은 늘 그런 식입니다. 감정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한우진도 영란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란야,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돼.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감옥 가면 끝 아니야? 박영란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적은 엄마가 없어도 남아. 한우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부리고 돈으로 묶고 비밀로 조입니다. 엄마가 없어져도 그 줄은 남아있죠. 그리고 그 줄 끝에는 아직 얼굴이 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해는 이지혁에게도 남아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경찰서 조사에 협조한 뒤 회사 동료 사건이 기사로 나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은호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은호는 이미 고성희에게 휘둘렸고 가족 문제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사 동료의 집착 범죄까지 공개되면 은호는 숨을 못 쉴 겁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처리 속에서도 이지혁은 더 큰 불안을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망가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지역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은 밥 한 끼도 쉽게 못 먹을 겁니다. 그게 지역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 겁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 은호에게로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밀어내고 싶어 하면서도 은호만 보면 숨이 쉬어지는 모순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집 서재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최 비서 사건을 정리한 보고서 맨 아래에 작게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최비서의 실명 및 과거 신분 세탁 흔적 일부 미확인.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고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최 비서가 진짜로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최 비서 뒤에는 아직 이름이 안 나온 누군가가 더 있다는 것.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끝났는데 마지막 손님은 아직 안 왔네.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아직 식탁 밖에 있습니다. 박진석은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전쟁이 더 커질 걸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집 밖은 조용했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보고 있었거든요.